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4일 밤 9시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좀 한가한 느낌이 들어서 이 세계사 산책 중에서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인 전투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검색을 해 보면은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랭킹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사를 바꾼 10대 전투, 세계사를 바꾼 15대 전투 뭐 등등 이런 건데, 저도 이 전투, 전쟁을 아주 흥미롭게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또 요새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은 그 결정적인 전투와 관계되는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 특히 결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정치나 외교가 몇백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전쟁, 특히 결정적 전쟁 하나가 해결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미국의 퇴역 육군 대령이 뽑은 10대 전투, 세계사를 바꾼 10대 전투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참 재밌는 기준을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전쟁 규모보다는 그 전투로 인해서 역사가 얼마나 바뀌어졌느냐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10대 전투 중에서 그 중요성의 순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등까지 뽑았는데, 10등은 1529년 오스만 투르크, 뭐 오토만 투르크라고 하기도 하고 오스만 터키라고도 하는데, 오스만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전성시대에 있을 때 슐레이만 대제가 이끄는 약 30만 군대가 비엔나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529년이었습니다. 그때 비엔나가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럽이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았다 해서 그 전투를 10대 전투로 꼽았더라고요. 그럼 1등 전투는 어디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도 모르고 아마 세계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1781년, 세계 1781년 미국 독립전쟁 때의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요크타운, 요새 요크타운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그 요크타운에 포위된 한 6,000명 정도의 영국군을 미국 독립군과 프랑스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포위 공격을 해서 결국 항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방 죽은 사람이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소규모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로 해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를 세계를 바꾼 최고의 전투로 꼽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디냐?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사를 바꾼 중요성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1066년 10월 14일에 있었던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것을 헤이스팅스 결전인데, 이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르망디에서 원정온 윌리엄 공이 이끄는 이 노르만 전사 7,000명과 한 비슷한 숫자의 잉글랜드 헤롤드 왕이 이끄는 잉글랜드 군이 이 대치를 했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에서 대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르만 전사들이 이겼어요. 여기서 이긴 걸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즉 하루의 전투로 해가지고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때 이 헤롤드 왕이 이끈 잉글랜드 군대의 구성원들은 앵글로 색손족 귀족이었습니다. 앵글로 색손족 귀족이 이 전투에서 거의 막
멸족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전멸해 버렸습니다. 헤롤드 왕도 눈에 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 전사들이 앵글로색슨족 귀족을 이 전투에서 싹 쓸어버리고 바로 잉글랜드의 지배자가 됩니다.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일랜드도 웨일스도 스코틀랜드도 점령을 해가면서 영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가다가 결국은 대영 제국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영국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뭐 의회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이라든지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요새 우리 이 세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질서가 기본적으로 영국 시스템입니다. 그 영국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이 1066년 10월 14일에 있었던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만 군대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를 바꾼 전투 랭킹 2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제가 이 전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도 여러 번 쓰고 관계되는 데도 한번 가보기도 해서 오늘은 세계사를 하루 만에 바꾼 헤이스팅스 결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제가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에 가서 제가 찾아간 자그마한 항구가 하나 있었어요. 디브 수메르 항구입니다. 디브 수메르 항구는 1066년 9월 노르만 공국의 윌리엄 공이 이끄는 약 7,000명의 프랑스어를 하는 기사들이 약 2,000마리의 말을 약 700척의 배에 태우고 잉글랜드를 향해서 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필자는 노르망디를 여행하면서 해양 휴양지로 유명한 도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베유라는 데로 가는 길에 이 항구를 찾았습니다. 디브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아주 평안한 모습의 작은 항구에는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 그 흔적은 없었습니다. 주민에게 이곳이 그 유명한 노르만디 공이 출항한 항구냐고 물었더니 아니 외국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놀라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잉글랜드로 출항하게 됐느냐, 그 역사를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결전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그래요. 노르망디 하면은 여러분 뭐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금방 떠오르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가 지휘를 했던 노르망디. 이 노르망디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뜻입니다. 노르망디는. 그게 뭐냐 하면은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란 것은 바로 바이킹을 말합니다. 바이킹이 8세기, 9세기, 10세기에 걸쳐서 한 300년 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까지 온갖 곳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또 무역을 하고 나라를 만들고 하는 바이킹의 세기가 한 30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흉악무도한 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지만은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나라를 세우고 법치를 도입하고 그리고 개방정책을 펴고 해가지고 이 기업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는 또 선수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주로 덴마크 바이킹이 싸움을 잘해요. 이 덴마크 바이킹이 수시로 세너강을 그슬로 올라와 가지고 파리를 괴롭히고 하니까 그때 프랑스 왕이
당신들 노르망디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르만디 공국이 생깁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노르만디 공국을 세우는데 아주 좋은 거의 독립적인 나라를 만듭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왕에 조공을 바치지만 거의 독립적입니다. 이 노르망디 여행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노르망디는 대평원입니다. 그걸 달리면 또 미국의 서부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또 주로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기가 좋다는 거죠. 이 노르망디 공국 사람들은 좋은 말을 키울 수 있으니까 기병 전술을 아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배를 잘 몰죠. 배도 잘 몰고 말도 잘 타면은 세계의 지배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신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기병 전술도 뛰어나지만은 배도 아주 잘 몰았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노르만디 공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노르만디 공국의 윌리엄 공이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귀족층은 유럽의 귀족층이나 이 왕족들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여러 나라가 막 얽히는데 뭐 결혼 등등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잉글랜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공이. 그러다가 1066년에 잉글랜드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자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헤롤드란 이름을 가진 그 귀족이 왕이 되었어요. 헤롤드 왕. 이 헤롤드 왕은 한때 이 윌리엄 공에게 피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헤롤드 왕이 윌리엄 공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가 있어도 그 자리를 윌리엄 공에게 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공이 원정을 결심합니다. 잉글랜드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르웨이에 있는 이 바이킹 왕도 잉글랜드 왕 자리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잉글랜드는 그때의 영국과 달리 아주 힘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바이킹한테 지배를 계속 당하고 있고 하는 그런 힘이 약한 존재가 잉글랜드였습니다. 잉글랜드가 힘을 갖게 된 것은 노르만 치하로 들어간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왕하고 노르만디 공이 잉글랜드 왕자리를 놓고 언제 침공하느냐 하고 다투는 긴장된 지금 분위기가 있었던 게 1066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윌리엄 공이 원정을 계획을 합니다. 원정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이 외교적 수단을 씁니다. 첫째는 교황청에 로비를 해가지고 자신이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으니까 교황이 나를 좀 밀어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갈 때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유럽 전체에 알려가지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갈 테니까 같이 가자. 노르만디뿐만 아니라 지금 벨기에에 있는 플랑다스에 있는 사람들, 블루타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전사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잉글랜드를 점령하면은 너희들에게 영지를 나눠주겠다. 일종의 이게 영국 원정이 벤처 투자가 됩니다. 벤처 투자. 목숨을 거는 벤처 투자죠. 그리하여 7,000명의 병력을 모읍니다. 그리고 2만 마리의 말을 모읍니다. 그래서 디브 수메르 항구 주변에 모아놓고 이제 떠날 날만 이제 기다리는데 이 날씨가 좋지 않아요.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병력을 모아놓으면은 얼마나 이게 잘 먹이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군대라는 건 흔히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총질하고 칼싸움 하는 것이 전투라고 생각하는데 전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군수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 지원을 흔히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통 장군은 전투를 잘하지만 위대한 장군은 로지스틱스를 잘하는 사람이다. 즉 군수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전술적 전략적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7,000명의 병력과 2만 마리의 말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밀가루만 28톤이 필요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만 3만 갤런, 1갤런 3.78리터입니다. 의 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 잠자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중세에는 상비군을 많이 유지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은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상비군 유지하려다가는 국가 재정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 초에, 1066년 8월 초에 이 노르만군은 이제 군대는 출항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데 한 달 동안 기다려도 날씨가 안 좋다가 9월 12일 그리고 13일 이 날짜가 요 양일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느 날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9월 12일 아니면 13일에 700척의 대함대가 이 노르망디의 디브 수메르 항구를 떠납니다. 근데 곧장 잉글랜드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약 한 160km를 동쪽으로 항해해 가지고 생벨르리 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여기서 또 날씨가 좋아지기를 보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9월 27일 저녁 1066년 9월 27일 저녁 잉글랜드를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헤이스팅스 전투가 10월 14일이니까 이 전후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헤이스팅스 전투 또 노르만 군대의 잉글랜드 정복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기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또 이 전쟁 끝난 직후에 자수 있죠. 이렇게 자수를 통해서 그 장면을 아주 장대한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자수를 바이유 자수라고 합니다. 노르만디에 있는 바이유란 도시에 보관되어 있는 바이유 자수, 길이가 한 70m 되고 그림이 아주 수백 장의 그림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마치 동영상처럼 기록된 그림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유 자수는 지금 프랑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 한번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컴컴한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저도 2013년에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1066년 9월 28일 윌리엄 공이 이끄는 700척의 함대가 이제 잉글랜드로 다가갑니다. 페번시라는 데 상륙을 합니다. 영국의 페번시에 상륙을 합니다. 윌리엄 공은 배에서 이 바닷가에 내릴 때 다리를 헛짚어 가지고 엎어졌다고 합니다. 불길한 징조죠. 그럼 두 팔을 뻗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잉글랜드를 이렇게 잡았다. 그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공은. 자, 그러면은 잉글랜드 왕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잉글랜드 왕 헤롤드 왕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헤롤드 왕은 이 사람 참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롤드 왕은 잉글랜드 왕은 윌리엄 공이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남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 노르웨이의 왕이 수백 척의 원정군을 데리고 잉글랜드의 동해안에 상륙했다는 급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군대를 데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노르웨이의 바이킹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하여 10월 1일 1066년 10월 1일
스탠포드 다리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스탠포드 다리라는 데서 헤롤드 왕이 이끌고 간 잉글랜드 군대가 준비가 안 되고 있었던 노르웨이의 바이킹 군대를 급습을 합니다. 그때 바이킹 군대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큰 병력이었죠. 여기서 대승을 합니다. 잉글랜드 왕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도 죽어버렸어요. 아주 역사에 남을 대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잉글랜드는 행복했을 텐데, 대승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노르만 군대가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승리를 자축할 시간도 없이 이제는 또 그 병력을 데리고 서둘러 남쪽으로 옵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강행군을 합니다. 강행군. 이게 아주 운이 나빴습니다. 잉글랜드 군대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그 격전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서 또 남쪽으로 오니까 이게 왕복 한 수백 킬로를 걸어서 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게 불운했습니다. 이 결전의 승패는 절대로 이게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야 서둘러 남쪽으로 온 이 헤롤드 왕이 이끄는 앵글로 색선 군대가 드디어 런던 남쪽에 있는 헤이스팅스에서 진을 치고 남쪽에서 올라온 노르만 군대와 결전을 합니다. 이런 걸 피치드 배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양쪽에 피하지 않고 그냥 맞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 피하면 결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헤롤드 왕이 다소 유리한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즉 언덕이 약간 높은 언덕의 능선을 차지했습니다. 헤롤드 왕이. 노르만 군은 적을 올려다보는 위치여서 다소 불리했다 합니다. 특히 이 노르만 군대는 2,000마리의 말을 가지고 왔고 기병 돌격에 능했는데, 이 올려다보는 입장이니까 그게 잘 먹히지 않죠. 처음 시작은 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군대 배치를 보면은 노르만 군은 세 줄로 섰습니다. 첫째 줄에는 활 쏘는 사람, 궁수, 활 쏘는 사람. 두 번째 줄은 중무장한 보병. 셋째 줄은 기병. 이런 순이었습니다. 윌리엄 공은 이 기병열의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기병은 보통 때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보병처럼 싸웠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아직 이 몽골 기마군단과 같은 그런 기병 전술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잉글랜드 군은 이때 활부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킹 군대, 잉글랜드 군대, 노르만 군대는 이 활을, 궁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따르는 잉글랜드는 이 활 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것도 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방패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방벽을 쌓았습니다. 수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처음 공격을 시작한 것은 노르만 군대입니다. 먼저 활로 집중 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군은 방패로 화살의 포구를 피해서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을 쏘아가지고 전열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던 노르만의 중보병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잉글랜드 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죠.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또 도끼를 휘두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함성, 비명이 전장을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잉글랜드 군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창과 도끼, 돌을 매단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노르만은 중보병의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기병을 보냅니다. 기병 돌격은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형국이라 이 또한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진일퇴하는 백병전이 수시간을 지났지만은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는데 대충 노르만이 좀 불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들어서 공격하던 노르만 군대의 이 왼쪽 좌익이라 그러죠. 좌익이 철통 같은 잉글랜드 군의 수비를 뚫지 못하다가 오히려 밀려가지고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윌리엄 공이 죽었다는 소문이 막 퍼집니다. 노르만 군의 좌익이 무너져서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비만 했던 잉글랜드 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제 노르만 군이 와해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이 위기를 역전시킨 게 바로 윌리엄 공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준 다음 후퇴하는 노르만 군을 수습해 가지고 반격에 나섭니다. 잉글랜드 군은 유리한 고지를 버리고 추격에 나섰다가 노르만의 역습에 걸려서 많은 전사자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비만 했으면 되는데 달아나니까 신나게 추격을 하다가 반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고 있어야 할 고지를 흐트러 버린 거죠. 이때 노르만 기병이 나타납니다. 이 노르만 기병 전술은 몽골군과 닮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 달아나는 신용을 하다가 적이 막 적이 추적해오면서 전열이 흩어지면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기습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말 타는 솜씨가 보통을 넘어야 합니다. 윌리엄 공은 바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 몽골 기마 군단이 쓰는 이 기만 준수를 썼습니다. 윌리엄 공이 직할로 이렇게 지휘하는 기병과 이 보병 부대가 유인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전 중 갑자기 등을 돌려 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군은 수비전만 하다가 비로소 찬스를 잡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수비 대열에서 이탈해 가지고 달아나는 노르만 군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비하기 좋은 고지를 버리고 흩어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달아나던 노르만 보병과 기병이 직별하더니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군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헤롤드 왕이 전사해버립니다. 이 아까 설명드린 배유 자수의 그림에 따르면은 화살을 눈에 맞고 죽습니다. 이 중세의 전투에서는 지휘관이 왕이 죽으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산성 싸움, 6세기 초에 관산성 싸움에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대결을 하는데, 이 백제의 성왕이 소수 병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문병하러 가다가 매복에 걸려가지고 잡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산성 싸움에서 백제 군대가 거의 전멸을 합니다. 이게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든 거죠. 이 장수가 죽으면 안 됩니다. 장수가 죽으면. 이 경우에는 불운하게도 잉글랜드의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아예 막 잘 버티던 잉글랜드 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상방의 병력은 각 7,000명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4,000명. 아마 정확한 이 사상전은 안 나오지만은 그날 밤에, 그날 하루 만에 반 정도는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잉글랜드 군대의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 출전한 사람들은 대충 귀족들이었어요. 잉글랜드는 이 앵글로족과 색슨족 기사단이 바로 귀족들인데, 이들이 이 전투에서 거의 막 괴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국가 지배층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윌리엄 공은 1066년 런던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영국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제 잉글랜드는 프랑스어를 하는 노르만 전사들의 지배하로 들어갑니다. 7,000명의 전사들이 전투에서 이기자 당시 200만의 인구를 가진 잉글랜드가 그대로 이 7,000명 손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철저하게 지배층이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전투가 참 드뭅니다. 철저하게 하루 만에 잉글랜드 지배층이 싹 없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바이킹 후예인 노르만으로 지배층이 막 교체가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 머리에 프랑스에서 온 전사 집단이 들어가 버린 거죠. 완벽한 교체였습니다. 이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은 어떤 점에서 이게 세계사적인 사건이냐 하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게 잉글랜드란 나라는 그 전까지는 계속 유럽 대륙으로부터 또 바이킹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게르만족의 일원인 앵글로족, 색선족, 이 사람들 독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 8세기부터는 노르웨이, 덴마크에 있던 이 바이킹이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앵글로족과 색선족과 공생을 하든지 아주 다스리는 입장이 되고, 한때는 덴마크 바이킹 왕조의 지배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앵글로족, 색선족이 다시 이제 나라를 찾았는가 싶었더니 노르만 전사들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노르만 왕조가 그 뒤 한 1000년 동안 잉글랜드를 지배했다고 뭐 대충 이렇게 크게 잡아서 보면 됩니다. 예컨대 엘리자베스 2세를 윌리엄 더 컨커러, 윌리엄 정복왕의 32대 후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32대 후손으로. 예컨대 이주전이죠. 필립공이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대신에 필립공이 죽었습니다. 100세를 며칠 100세 앞두고 죽었는데, 장례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런던의 근교에 있는 윈저 궁전에서 했습니다. 윈저 궁전에서 아주 군대식으로 했습니다. 필립공은 이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2차 대전 때 참전도 했죠. 그 아들들도 다 거의 다 군인 출신이죠. 이 영국 왕가는 남자는 그 예외 없이 군대에 갑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여군이었습니다. 이 운전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도 노르만의 전사 집단의 전통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윈저 궁이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잉글랜드를 정복한 그 윌리엄 왕이, 그때부터는 왕입니다. 이제는 노르만디에서는 공이지만은 잉글랜드를 점령했으니까 잉글랜드 왕입니다. 잉글랜드 왕이 여기서 궁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착공을 한 게 바로 윈저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윈저 궁전은 유럽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궁전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약 1000년이 지난 거죠. 1000년이.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그걸 보면서 이 노르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 노르만이 쳐들어가기 전에 잉글랜드는 항상 침략을 당하는 나라였다고 했는데, 이 노르만 전사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가지고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다 점령하면서 국력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국력을 키웠느냐 하면은, 이때 노르만 이 전사들은 프랑스에서 한 1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선진된 제도와 법이라든지 문화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이 앵글로색슨족보다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잉글랜드의 법치,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또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왕이 전 국토의 땅을 다 차지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듭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 힘이 세지죠. 동원력이 강해지니까. 그리고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 노르만이나 바이킹은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전쟁도 잘 하지만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법치를 정착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기술자를 우대하고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나라를 운영을 합니다. 또 종교차별이나 이런 걸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국 강병하는 나라가 됩니다. 잉글랜드가. 그때부터는 잉글랜드가 오히려 힘이 세지니까 나라를 지킬 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할 힘도 생겨가지고, 그 뒤에 영국은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경영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로 그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노르만 전사가 가진 그 야성, 그 법치, 행정력, 그리고 지혜, 이런 게 영국에 수혈이 돼가지고 영국이 다른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런 점에서 헤이스팅스 전투가 세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영국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죠.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영국 국회, 또 인신군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인권, 또 뭡니까?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왕의 찰스 1세의 목을 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민주주의 혁명도 일으키고, 1688년에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정권 교체는 우리 선거를 통해서 하자 하는 합의도 이루어지고, 드디어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리고 각종 제도를, 영국에서 만든 각종 제도가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제일 잘 퍼져간 데가 미국이죠. 미국의 제도는, 영국의 제도가 그냥 미국 제도가 돼버려가지고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또 그 법이 가장 중요한데, 코먼로우라 그럽니다. 코먼로우. 보통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판례를 중시하는 이 영국 법 제도가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게 세계의 시스템이 되고, 결국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출발점이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에서 하루 만에 결전을 통해서 노르만이 영국의 지배민족이 되었다. 지배족이 되었다. 그래서 헤이스팅스 전투를 지금까지 전사상 있었던 여러 전투 중에서 그 뒤에 세계사를 바꾼 측면에서 가장 결정적 전투였다. 랭킹 1등이다. 아까 제가 소개한 때는 랭킹 2위로 나왔는데, 저는 헤이스팅스 전투가 결정적 전투로서는 1등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잉글랜드가 변화하고 잉글랜드가 세계를 변화시킨 그 점이 바로 1066년에 노르만 전사가 점령을 한 거예요. 헤이스팅스에서 이겨서 잉글랜드를 점령한 데서 출발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오늘날의 이 영어는 바로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를 그때 노르만 전사들은 프랑스어를 썼어요. 프랑스어에 단어가 많았습니다. 개념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되는 거라든지 전쟁과 관련되는 거, 행정, 재판과 관련되는 이런 단어는, 지금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는 상당 부분이 이게 노르만 사람들이 가지고 간 프랑스어가 영국에 들어와서 영어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어가 풍성하게, 한때는 이 프랑스어가 영국의 공용어가 되었다가 다시 앵글로족, 색손족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던 영어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영어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영어 속에는 약 25%의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바로 노르만이 가져온 그 단어로 해서 영어의 표현력이 풍성해졌다. 이 영어가 바로 영국의 세계적 통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은 이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고 판단되시면은 제가 이런 결전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